안녕하세요. 강미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각기둥과 각불입니다. 각기둥과 각불은 입체도형인데요. 입체도형 처음 배우는 거 아니죠? 자, 우리 어린이들이 입체도형을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것은 1학년 때. 자, 상자 모양, 둥근 기둥 모양, 공 모양 이렇게 해서 용어를 배웁니다. 그 다음에 뚝 떨어져서 5학년 때 직육면체와 정육면체를 통해서 입체도형을 배워요. 하지만 이때는 입체도형이라고 하는 용어를 배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6학년에 올라와서 각기둥과 각불 단원에서 입체도형이라고 하는 거, 지금까지 전체적인 입체도형에 대해서 배웠다가 구체적인 직육면체나 정육면체나 그런 특정한 도형에 대해서 배웠다가 다시 관점을 넓혀서 입체도형 전반에 대해서 다루고 그 중에서 좀 분류를 해서 각기둥과 각불, 그 다음에 원기둥과 원불, 자,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다면체도 있고요. 자, 지금 우리가 각기둥과 각불을 가르칠 때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르쳐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교과서에서 보면 용어 알아보기에 굉장히 치우쳐 있어요. 용어만 알면 문제를 많이 푸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분류하기예요. 어떤 관점으로 가지고 우리가 도형을 분류할 것인가. 그거를 잘 해야 이름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성분의 역할이라든가 관계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도형 감각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입체도형을 어떻게 분류하는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각각의 구체적인 도형들에 대해서 관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특히 어려운 게 무엇이었냐면 전개도죠. 우리 전개도 지도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데요. 자, 그 전개도와 관련된 것, 그와 관련된 또 응용 문제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자, 여기 여러 가지 도형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평면 도형을 배우고 이번에 입체 도형을 배워요. 하지만 평면 도형이 처음 나오는 것은 3학년인데 이때 평면 도형이라고 하는 용어는 배우지 않습니다. 사전을 보면 평면 도형의 정의가 무엇이냐면 평면에 그려진 도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것도 평면이죠. 자, 평면에 그려진 도형이니까 이것도 평면이고, 그래서 이건 다 평면 도형이고, 실제로는 입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가 다르냐면 공간에서 부피를 갖는 도형이에요. 자, 이것은 분명히 부피를 갖죠. 부피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부피감이 없죠. 물론 종이도 두께가 있기 때문에 부피가 엄밀하게 말하면 있지만, 그래서 부피가 없다 있다로 도형을 분류하지 않고 평면 도형은 평면에 그려진 그림, 이것은 부피를 갖고 있는 도형, 이렇게 분리를 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과서에 보면은 평면 도형의 정의는 없고 입체 도형의 정의만 나와 있는데 입체 도형은 뭐 가나다와 같은 도형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가나다는 무엇일까? 그거와 같다는 것은 무엇일까? 좀 애매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의 입각을 해서 분류를 하면서 각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림들은 어떤 형태를 나타낸 거야. 이런 형태를 나타낸 도형 그림을 우리가 형태를 나타낸 그림을 우리가 도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들은 다 도형이죠. 그리고 이 그림도 사실은 평면에 그려져 있어요. 평면에 그려져 있죠. 이거는 분명히 입체지만 이것은 평면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러면 얘도 평면에 그려진 그림이니까 평면 도형일까요? 그렇진 않죠. 자, 여기에서 뭐가 다르냐면 지금 실선으로 그려져 있는 부분과 점선으로 그려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입체를 평면에 그릴 때는 이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릴 때는 어쩔 수 없이 부피감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평면에 그려져 있지만 부피가 있는 도형을 그린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실선과 점선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그렇지 않고 어떤 형태만 나타낸 그림이 있죠. 자, 이것도 평면에 그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평면 도형이라는 거죠. 평면에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 부피감을 나타내지 않았고 평면에 그려져 있지만 부피감이 나타내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이런 도형들은 입체 도형이다. 만약에 평면에 안 그리고 공간에 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이것은 입체 도형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입체 도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부피감을 나타내서 그려진 그림과 그렇지 않은 그림으로 분류를 하면 자, 이런 것들은 다 평면 도형이에요. 여기는 다 평면 도형이고 우리가 앞에서 평면 도형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피감 없는 것들을 이쪽에다 두고
그 다음에 부피감이 있는 것들. 이번 시간의 주제가 입체도형이니까 자 그렇게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부피감이 나와 있는 여러 그림들이 있죠. 자 이렇게 뭐 이런 도형들을 모두 우리가 입체도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한 가지 얘하고 얘도 보면 지금 얘도 원이고 얘도 원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서 둥글게 해서 부피를 표현을 했어요. 자, 여기가 이렇게 실선으로 돼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은 이건 입체도형을 나타낸 거고 이렇게 그렇지 않고 동그랗게만 그려져 있으면 이것은 평면도형이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쪽 부분은 평면도형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도형은 크게 입체도형과 평면도형으로 갈라진다. 여기에 교집합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입체도형을 우리가 볼 텐데, 입체도형을 볼 때 또 모양을 봐야 되겠죠? 자, 모양을 봐야 되는데, 이와 같이 이렇게 어떤 기둥 모양으로 되어 있는,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이들이 배웠었던 그런 기둥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도형들이 있고, 이것도 기둥 모양이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뾰족하게 나와 있는 이런 모양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모양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뾰족하지도 않고 막 둥글기만 하네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나와 있는 이런 도형들은 그냥 기둥이라고 부르는데 특히 이 중에서 이렇게 다각형으로 되어 있죠. 모든 면이 다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도형들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각기둥이라고 부릅니다. 자, 각 기둥을 그 라벨을 이렇게 위에다 붙이는 게 더 보기가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 기둥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건 다 뿔인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다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도형들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각뿔이라고 부르죠. 각이진 뿔 모양. 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이 뿔처럼 생긴 모양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면이 원이에요. 밑면이 원이면서 뿔 모양인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것은 원뿔이라고 하고 자, 밑면이 원인데 기둥 모양. 밑면이 원이고 그 다음에 또 밑면이 두 개인데 둘 다 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생긴 것을 우리가 이제 원기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얘는 뭐냐? 얘는 이제 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다룬 입체도형을 분류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각기둥과 각뿔이 어떤 형태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그냥 보여지는 모양으로 분류를 했는데 이제 정의를 할 때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뭐 기둥 모양이다, 뿔 모양이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이제 6학년이 되었잖아요. 조금 더 분석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기둥 모양들의 이런 형태에서 가만히 공통점을 보니까 여기 원기둥까지 포함해서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지금 이런 도형이죠. 여기에서 평행한 면이 두 개가 있어요. 평행한 면이 두 개가 있어요. 얘는 이쪽에서도 여기는 평행한 게 없네요. 평행한 면이 두 개가 있고 얘도 평행한 면이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도형은 평행한 면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도형하고 이런 도형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형들끼리는 공통점이 있고요. 이렇게 평행한 두 면을 갖고 있으면서 기둥 모양을 갖고 있는 도형이 무엇이다? 이런 것이 각기둥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 평행한 두 면은 또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밑면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부분에서 또 아이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밑면이고 얘는 윗면인가요? 그러는데 우리가 밑면이라고 부를 때는 높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면이에요. 자, 이렇게 생길 수도 있죠. 얘를 이렇게 놓을 수도 있죠. 이렇게 놓을 수도 있지만 얘를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두 밑면을 평행하게 그 중에 하나를 바닥에 놓고 보았을 때 밑면과 밑면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거리는 항상 똑같아요. 이 도형 안에서는. 자, 그랬을 때 그런 높이를 잴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밑면이라고 한다. 그래서 밑면, 베이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은 거죠. 자, 그러면 뿔에서는 높이를 잴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바닥면이. 자, 그래서 이것은 그냥 밑면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높이를 잴 때는 이 뾰족한 지금 꼭지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옆면이죠. 이쪽 옆으로 둘러싸인 면, 옆면들이 모아지면서 여기 한 점에 모아졌죠. 이 점이 무엇이라고 부른다고? 각뿔의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각뿔의 꼭지점에서부터 밑면까지 이 가운데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길이를 잴 수가 있는데 수직이죠. 밑면으로부터 수직되게 각불의 꼭지점을 통과하면서 여기까지 딱 했을 때 재면은 그게 바로 각불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배울 때 평행한 두 면이 있고 얘는 그런 면이 없다. 그럼 평행한 두 면의 밑면이라고 한다. 여기까지만 알지 말고 그 밑면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이 높이와 관련이 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아이들한테 지도를 해 주셔야 아이들이 좀 그 용어에 대한 혼란도 좀 덜하겠죠. 나중에 원기둥에서 배우겠지만 원기둥에서도 밑면이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런데 원기둥하고 각기둥은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지금 밑면의 모양이 일단 다르고 그 다음에 옆면이 여기는 곡면으로 되어 있죠. 곡면으로 되어 있고 여기 옆면이 평면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 부분이 원기둥하고 각기둥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원뿔하고 각뿔의 차이점도 마찬가지죠. 자, 원뿔의 꼭지점이고 각뿔의 꼭지점이에요. 그 다음에 원뿔에는 꼭지점이 이거 하나밖에 없지만 각뿔의 꼭지점이 여러 개가 있고 각뿔의 꼭지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면은 이쪽 원으로 되어 있고 이쪽은 다각형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옆면을 보니까 이쪽이 옆으로 둘러싸인 면이라고 해서 옆면인데요. 이 옆면은 다 다각형이지만 이쪽은 뭐예요? 곡면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옆면의 이야기를 할 때 그 각불에서 또 옆면이라든가 각기둥에서 옆면 이야기를 할 때 형태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배우는 6학년에서 다루는 모든 각기둥과 각불은 보면 이렇게 수직으로 딱 서 있어요. 수직으로 서 있다는 건 뭐냐면 이 기둥이 이렇게 안 생겨 있고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서 생길 수도 있죠. 자, 그렇게 생기지 않고 딱 바닥에서부터 이 옆에 모서리 부분이 수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에서 옆면의 모양은 다 무엇이냐면 사각형은 사각형인데 직사각형이에요. 다 직사각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뿔을 보면 뿔의 옆면은 그러면 뿔의 옆면도 이등변 삼각형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뿔의 옆면 같은 경우에 이게 삼각뿔인데 삼각뿔에서 이렇게 놓을 수도 있죠. 이렇게 놓았을 때는 이쪽 부분이 지금 여기 면과 면이 만나는 부분이 모서리인데 이 모서리를 봤을 때 이 모서리하고 그 다음에 이 모서리하고 길이가 달라요. 이럴 수도 있죠. 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옆면이 반드시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거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모델이 이등변 삼각형이고 뿔이 왜냐하면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이쪽 모서리들의 모든 길이가 같아서 옆면을 이루는 삼각형들이 이등변 삼각형으로 제시가 됩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얘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모서리가 다 같진 이쪽에 이 꼭지점을 각불의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쪽이 이등변 삼각형은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다른 모양도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건 약간 특수하게 생긴 모양인데 다른 모양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단지 옆면이 삼각형이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기둥은 옆면이 뭐다? 직사각형이다. 여기까지.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용어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자, 여기에서 모서리의 개수라든가 그 다음에 꼭지점의 개수, 면의 개수, 자,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자, 계속해서 각각들의 어떤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각 기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각뿔이 있습니다. 기둥에는 밑면이 몇 개라고 했냐면 2개라고 했는데 이 두 밑면은 서로 어떻게 돼요? 합동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에 갖다 쭉 만나는 게 아니라 좀 평행한, 서로 만나지 않는 평행한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관계, 합동이 아니거나 평행이 아닌 그런 관계에서 그런 그림을 준다면 그것은 각기둥이 아니겠죠. 다음 그림을 보고 이것이 각기둥이 아닌 이유를 대시오. 이런 서술형 평가 문제는 꼭 나오는데요. 이럴 때 정의 입각해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평행이 아니라서, 두 밑면이 평행이 아니라서, 아니면 두 밑면이 평행이긴 하지만 합동이 아니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전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둥에는 두 밑면이 있고 합동이고 평행이에요. 그 다음에 뿔에서는 밑면이 몇 개밖에 없냐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밑면을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여기에서 밑면 하나, 그 다음에 밑면 또 하나 해서 밑면이 2개예요. 그 다음에 이 뿔은, 각뿔은 어떤 도형이든지 밑면은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밑면의 모양은 좀 다르겠죠.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는 사각형이지만 이 뿔에서는 삼각형이니까 모양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것은 사각뿔, 이것은 삼각뿔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기둥에서도 여기에서 두 밑면이 있는 거 평행하거나 그런 건 똑같지만 밑면의 모양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오각 기둥이고요. 이것은 삼각 기둥이 되겠습니다. 이름을 붙일 때 둘이 옆면의 모양이 직사각형인 건 똑같고 기둥 모양인 것도 똑같으니까 다른 점이 무엇일까 봤더니 밑면의 모양이 다르구나. 그럼 밑면의 모양을 따서 이름을 지어야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 모양 외우고 하는 거, 이름 외우고 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밑면이 두 개 하나 표시를 했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기둥에서는 꼭지점이 별 특징이 없는데 뿔에서는 특별히 옆면이 하나로 모아지는 각뿔의 꼭지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각뿔의 꼭지점은 특별히 이렇게 왕자처럼 이렇게 큰 꼭지점 표시를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왕관을 씌웠습니다. 그럼 나머지 꼭지점들은 몇 개냐면 지금 여기서 사각뿔이니까 밑면 꼭지점 이렇게 하나마다 밑면 이루는 그 사각형의 하나마다 꼭지점이 있을 거고, 그 4개에다가 여기는 몇 개예요? 하나 해서 5개의 꼭지점을 갖겠죠. 사각뿔에서는.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이건 오각 기둥인데요. 오각 기둥에서는 그 한 밑면에 모두 5개의 꼭지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5개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밑면이라는 표시니까 꼭지점이라고 세우면 절대로 안 되죠. 자, 그 다음 위에는 모두 나란하니까 위에도 모두 5개의 꼭지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꼭지점하고 면을 표시를 했는데요. 자, 그 다음에 모서리도 우리가 이제 셀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관찰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은 오각형을 바닥면으로 하고 기둥 모양이니까 오각 기둥이다 라고 이름을 알았어요. 그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각각의 그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각 기둥 중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오각 기둥이에요. 오각 기둥의 한 밑면의 변의 수를 봤더니, 이게 한 밑면인데 변의 수를 봤더니 변이 몇 개냐면 저기 이제 보시다시피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생겼죠. 자, 그래서 이것은 변의 수는 몇 개냐면 5개예요. 그 다음에 면의 수를 봤더니 여기에서 밑면 2개 있으니까 2개는 일단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봤을 때 이 오각형이니까 이 변 하나마다 면 하나 이렇게 서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2개 플러스 몇 개? 5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2개 플러스 5개인데 얘는 밑면이고 이것은 옆면이 되겠죠. 옆면은 옆으로 둘러싸인 면. 그 다음에 모서리를 보려고 하는데 모서리를 봤더니 밑면이 모서리가 몇 개예요? 변이 5개니까 5개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밑면도 여기도 또 5개죠. 그러면 5개니까 10개 이렇게 세지 말고 곱해요. 그러면 5 곱하기 2가 되겠네요. 그 다음 옆면을 보니까 옆에 모서리도 또 5개가 있습니다. 아하, 여기에서는 모서리가 모두 5 곱하기 3, 15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꼭지점의 수를 봤더니 한 밑면의 변의 수가 5개라서 꼭지점도 5개, 이쪽도 또 5개니까 여기는 5 곱하기 2가 되겠네. 자, 이렇게 되겠죠. 곱하기로 쓰는 거하고 그 10개 이렇게 쓰는 거하고 좀 달라요. 곱하기로 쓰게 되면 일반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삼각 기둥을 가지고 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서 보면 삼각 기둥이 있는데, 자, 삼각형이니까 밑면이 삼각형 모양이죠. 한 밑면의 변의 수는 몇 개냐면 3개입니다. 그 다음에 면의 수는 밑면이 2개니까 2개 플러스, 그 다음에 옆면이 하나, 둘, 셋, 그래서 3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2라고 하는 거 똑같네요. 그 다음에 이 5는 아까 이 5는 이 5에서 왔고, 그 다음에 이 3은 이 3에서 왔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서리의 수를 보면은 여기에서 한 밑면은 지금 삼각형이니까 모서리가 모두 3개고 이쪽도 3개잖아요. 자, 그래서 3개가 있었는데 옆에는 또 3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옆에는 이제 까맣게 표시를 했고, 그다음에 옆에 위에 아래는 빨갛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모서리의 수는 변의 수의 몇 배더라? 3개더라. 여기에서 이 3은 똑같은데 이 앞에 3이거나 이 5라고 하는 것은 오각형이라서 5, 삼각형이라서 3이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이렇게 식을 쓰면서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꼭지점의 수를 볼까요?
삼각 기둥에서 꼭지점의 수는 밑면의 꼭지점이 3개였으니까 그게 나란히 있으니까 위에도 위에 이렇게 말쓰면 안 됩니다. 두 밑면이 3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두 밑면에 있는 꼭지점의 수는 3 곱하기 2. 자, 이거 나란하기 때문에 2배가 된 거고 여기에서 5라고 하는 거는 5가 기둥에서 5라고 하는 것은 밑면의 모양이 5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삼각 기둥에서는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부를 볼까요? 자, 여기에 우리가 아까 조금 아까 사각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각뿔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사각뿔. 사각뿔을 보면 밑면에 하나밖에 없고요. 밑면의 변의 수는 몇 개예요? 밑면의 변의 수는 4개가 되겠습니다. 사각형이라서 4개. 그 다음에 면의 수는 이 밑면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에다가 이 각 변마다 옆면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죠. 자, 옆면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어서 4개. 그 다음에 모서리는 이게 사각형이니까 모서리가 밑에가 몇 개예요? 4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옆에도 이 가까이 꼭지점에서 하나씩 세워지면서 옆에 모서리는 직접 세워보아도 4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4 곱하기 2가 됐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을 봤더니 밑에가 4개가 있고 각뿔의 꼭지점까지 해서 5개예요. 자, 이랬을 때 4 더하기 1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걸 다시 보면 여기에서 이 4라고 하는 것은 사각형이기 때문에 4고, 그 다음 밑면에서는 면의 수는 밑면 하나에다가 옆면이 4. 모서리의 수는 밑면에 있는 모서리 4개에서 옆면의 모서리가 또 4개가 있어서 2배. 근데 꼭지점의 수는 밑면에 있는 꼭지점이 4개고 각뿔의 꼭지점 하나. 자, 이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삼각뿔도 한번 볼까요? 삼각뿔을 보면, 자, 이건 삼각뿔이에요. 삼각뿔을 보면 밑면에 변의 수가 있는데, 자, 밑면의 변의 수 몇 개입니까? 밑면의 변의 수는 3개예요. 밑면의 변의 수는 3개고, 자, 면의 수를 봤더니 밑면이 하나 있고요. 밑면이 하나 있고, 옆면이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자, 그래서 3개. 모서리의 수를 봤더니 밑면이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거 3개, 옆에도 또 까맣게 표시되어 있는 거 3개니까 3개 곱하기 3개에서 3 곱하기 2가 되고, 꼭지점은 밑에 있는 거 3개에다 각뿔의 꼭지점 하나 해서 3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지금 삼각형이라서 밑면의 변의 수는 3개, 면의 수는 밑면 하나에다가 옆면 3개, 모서리는 밑면의 변의 수 3개의 2배, 그 다음에 꼭지점은 밑면에 있는 꼭지점에다가 각뿔의 꼭지점 하나.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2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기둥하고 뿔을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이것도 밑에 모양이 삼각형이고 얘도 밑에 모양이 삼각형이에요. 얘는 삼각 기둥이고 얘는 삼각 뿔이에요. 밑면에 있는 꼭지점의 수, 변의 수 같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옆면에 있는 모서리의 수도 이쪽이 3개고 여기 3개가 같아요. 그런데 기둥은 위에 모서리가 3개가 더 있지만 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생긴 거예요? 모서리의 수가 여기 3 곱하기 3에서 3의 3배였지만 3 곱하기 2에서 2배밖에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꼭지점의 수를 보면 삼각 기둥은 밑에 있는 삼각형에 이 3개였으니까 그것의 2배였지만 이거는 그냥 삼각형 하나니까 여기 꼭지점 3개에다가 3배가 된 게 아니라 각뿔의 꼭지점 하나만 추가가 됐어요. 얘는 3 더하기 3이었다면 얘는 그냥 3 더하기 1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3 더하기 3 더하기 3이었다면 얘는 그냥 3 더하기 3에서 끝났다는 거죠. 그다음 면의 수에서도 이거는 밑면이 이쪽이 하나밖에 없었고 얘는 2개였으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고, 그냥 여기서 왜 한 밑면이라고 했을까요? 기둥은 밑면이 2개니까 한 밑면만 세는 거고 이것은 밑면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밑면의 변의 수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셀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둥과 뿔이 어떻게 다른지 이제 삼각 기둥하고 삼각 뿔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보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일반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N각형, 각기둥, N각 뿔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가 만약에 십각 기둥이에요. 자, 십각 기둥이라고 쳤을 때는 십각형으로 되어 있겠죠, 밑면이. 그러니까 밑면의 변의 수는 몇 개? 10개고, 면의 수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면의 수는 옆면이 10개일 거예요. 그 다음에 밑면이 2개니까 여기서는 2 더하기 10이 될 거고, 모서리는 밑면이 모두 모서리가 10개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밑면도 10개죠. 옆에도 또 10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3 곱하기 10 곱하기 3이라고 할까요?
10 곱하기 3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꼭지점 밑에 10개 위에 10개 해서 여기서는 10 곱하기 2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십각 기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게 십각형이 십각이 아니라 만약에 십각이 아니라 뭐가 있을까요? n각이다.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무한대각 이런 건 없겠죠. 백각 정도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일반화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n각이다 라고 봤을 때 이게 n각이라고 하는 것은 밑면이 n각형이기 때문에 한 밑면의 수는 몇 개예요? n개가 되는 거죠. n개가 되고 면의 수는 옆면 n개에다가 밑면 2개. 그쵸? 모서리의 수는 뭐야? 밑면의 변의 수의 몇 배? 밑에도 n개 있고 위에도 n개 있고 옆에도 n개 있으니까 n의 3배. 꼭지점의 수는 밑에 있는 거 n개, 위에 있는 거 n개 해서 n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15각형이면 다 15 넣어주면 되고 20각형이면 25 넣어주면 돼요. 99각이면 99개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각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n각뿔에 대해서 알아본다 라고 했을 때 n각형이니까 밑면의 모양이 n각형이니까 변의 수는 n개, 면의 수는 밑면 하나에다가 옆면 n개, 모서리의 수는 n의 2배, 꼭지점의 수는 n에다가 1 더한 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식이 나왔는지 공식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구체적인 예를 든 다음에 그 일반화를 했거든요. 자, 그런 내용을 알게 된다고 하면 이해가 훨씬 쉽겠죠. 왜 여기는 n 곱하기 3이고 여기가 n 곱하기 2인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외우지 말고 모서리의 수를 상상을 하고 꼭지점의 수를 상상을 해요. 그 형태를 아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것도 이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다 알았어요. 그러면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대표적인 문제, 어린이들이 어려워하고 자, 그런 문제 3가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면은 여기에서 읽어볼까요? 어떤 입체 도형에 대한 설명입니까? 밑면이 다각형이고 밑면이 원은 아닌가 봐요. 밑면이 다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삼각형입니다. 이거 뭐예요? 밑면이 다각형이고 옆면이 삼각형이면 각뿔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꼭지점이 12개입니다. 자, 뿔을 상상을 하는데 꼭지점 12개. 자, 우리가 각뿔에서는 꼭지점에서 각뿔의 꼭지점 하나가 항상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2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 더하기 11이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1인데 이 1은 맨 위에 있는 꼭지점이고 이 11은 밑에 있는 꼭지점이라는 거죠. 자, 밑면의 꼭지점이 11개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입체 도형이라고요? 네, 이것은 11각 뭐라고요? 뿔이 되겠습니다. 밑에 꼭지점이 11개니까 11각형이죠. 밑면이 11각형인 뿔은 11각뿔이죠. 자, 여기서 쉽게 풀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볼까요? 15각 기둥에서 15각 기둥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모서리의 수는 꼭지점의 수보다 몇 개 더 많습니까? 자, 15각 기둥 그리기도 힘드니까 우리 그냥 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각 기둥이에요. 그래서 모서리의 수는 자, 15각 기둥이면 밑에가 15개의 모서리가 있고 위에도 15개의 모서리가 있고 옆에도 15개의 모서리가 있으니까 이 모서리의 수는 뭐라고요? 15의 몇 배? 3배가 되고 그 다음에 꼭지점의 수 한번 볼까요? 밑에 15개, 위에도 15개 해서 15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서리의 수는 꼭지점의 수보다 몇 개가 더 많습니까? 딱 15만큼 더 많죠. 자, 그래서 15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모서리의 수가 16개인 각뿔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아까 이 사각뿔 예를 들었었는데요. 밑에가 사각형이면 떨어졌네요. 밑에가 사각형이면 모서리는 4개고 옆에도 4개예요. 그래서 n의 몇 배? 2배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모서리의 수가 16개니까 밑에가 몇 개예요? 8개고 옆면의 모서리도 8개였겠죠. 밑에가 8개면 이것은 무슨 도형이 되는 겁니까? 여기서는 팔각뿔이 되는 거죠. 밑에가 팔각형이기 때문에 팔각뿔 이렇게 되겠습니다. 언뜻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니까 별로 어렵지가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기둥과 각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계속해서 전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도는 입체도형의 모서리를 잘라서 평면 위에 펼쳐놓은 그림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삼각 기둥이 있는데요. 삼각 기둥의 모서리를 잘라서 펼치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것도 전개도는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펼쳐서 나올 수 있는 모양 중에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전개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자, 해서 이런 삼각 기둥의 전개도가 이런 모양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보면 여러 가지 도형마다 자기의 전개도가 있겠죠. 자, 이 도형은 사각 기둥인데 사각 기둥의 모서리를 잘랐을 때 이것도 뭐 이런 식으로 자를 수가 있고 다른 식으로 자를 수가 있는데, 만약 이렇게 잘랐다라고 하면 이것이 이 직육면체의 전개도가 되겠습니다. 자, 직육면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각기둥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이번 시간이 기둥, 각기둥과 각불이 주제니까 기둥으로 이름을 붙이면 삼각기둥의 전개도, 사각기둥의 전개도. 자, 마찬가지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데, 자, 이와 같은 경우는 오각기둥이고, 자, 모서리를 펼치게 되면 이와 같은 모양이 나오고, 이 모양이 바로 오각기둥의 전개도가 됩니다. 자, 오각기둥의 전개도 이쪽에다 붙일까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오각기둥 입체도형으로서는 이렇게 생겼었고 전개도로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것은 육각기둥이에요. 육각기둥도 마찬가지로 해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이제 입체도형은 공간을 차지하는 어떤 크기가 있는 도형인데, 그것을 우리가 평면 위에 평면 판판하게 펼쳤을 때 어떤 모양이 될까를 알아보는 것이 전개도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이 시간에 다루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원기둥에 대해서 배우는데 원기둥의 전개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자, 이와 같이 원기둥이 있는데 이것도 모서리를 잘라서 펼치면 이런 모양이 되고, 또 기둥은 기둥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원기둥의 전개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전개도를 알아보았는데, 여기서 밑면이 2개씩 다 있고요. 옆면이 있고, 자, 이 옆면의 개수는 그 변의, 밑면의 변이 몇 개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 뿔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어떤 모양이에요? 삼각뿔이죠. 삼각뿔도 모서리를 잘라서 펼치면, 자, 이런 모양의 전개도를 가질 수가 있고요. 원래 모양은 이렇게 생겼었는데,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각뿔. 자, 사각뿔도 모서리를 좀 여러 번 잘라야 되겠죠? 자르게 되면 이것이 밑면이었었어요. 하나밖에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사각뿔. 사각뿔의 전개도 이렇게 잘 준비를 했죠. 자, 여기서는 이것은 오각뿔의 전개도입니다. 자, 해서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생긴 거는 밑면이 육각형이죠. 자, 그래서 쫙 펼치게 되면 옆면은 모두 삼각형이고, 자, 이것은 육각뿔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전개도, 각기둥하고 각뿔의 전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중요한 것은 전개도는 어떤 도형의 전개도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문제에서 물어볼 때 어떤 게 좀 까다롭냐면, 뭐 다음 중 사각기둥의 전개도가 아닌 것은 고르라고 하는 거 좀 어렵죠. 자, 그래서 하우메스에서는 삼각기둥, 사각기둥, 삼각뿔, 사각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개도를 강의 노트에 다 실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저희가 제시한 거 이외에 또 찾았다라고 하는 분 계시면은 즉 다 하우메스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런 자료가 별로 없어서 제가 일일이 다 구해봤거든요. 그러면 시간 관계상 그 중에 한 가지, 삼각기둥의 전개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몇 가지나 되는지 어떻게 알아볼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삼각기둥이라고 했을 때는 삼각기둥은 기둥이니까 밑면이 몇 개가 되냐면 밑면이 2개가 돼요. 자, 밑면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옆면은 이렇게 3개가 됩니다. 해서 면은 모두 몇 개냐면 삼각기둥의 경우에는 면의 수가 5개죠. 자,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개도의 모양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밑면 하나를 기준으로 두고 봤을 때, 자, 이 밑면이 따로 떨어져 있을 수는 없죠. 전개도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수는 없어요. 서로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겠죠. 모서리끼리 연결이 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 밑면하고 옆면이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것은 이렇게 옆면 3개가 나란히 있고, 그 다음에 밑면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밑면 하나는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붙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가장 간단한 경우의 전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가 한 가지.
자, 그 다음에 위에는 이런 상태에서 이면은 그대로 있는데 밑면이 만약 이렇게 붙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두 가지, 지금까지 두 번째 전개도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는 세 번째 전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양 말고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자, 그랬을 경우에 아까 우리가 한 모양들 중에서 얘가 이쪽에 있었던 거는 겹치는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세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와 있는 모양. 이렇게 되면 모두 네 가지가 됩니다. 옆면이 모두 나란히 있고요. 밑면 하나하고 옆면이 만나는 경우가 이렇게 한 가지로 만나는 경우가 모두 지금까지 네 가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이 밑면 하나에 대해서 만나는 옆면이 두 개인 경우. 자, 이면하고 만나니까 이면 입장에서는 두 개의 면하고 만나게 되겠죠. 자, 이 경우가 몇 가지? 한 가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모양이 이쪽으로 가 있는 경우가 이렇게 또 다른 모양이 됐네요. 자,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이쪽에서 뭐 이렇게 갔다고 볼 수도 있고 다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 모양 하게 되면은 세 가지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만나는 게 두 면인 거 했고, 자, 그 다음에는 세 개가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자,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기겠죠. 여기에다가 나머지 한 밑면이 여기에 있든지 아니면 여기에 있든지 간에 다 같은 모양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몇 가지가 나왔어요? 8가지가 나왔는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어떻게 추가가 되냐면 지금 여기에 이 면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자, 여기에 이 면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면 같은 경우 여기에 있었는데요. 이 면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면하고 두 개 만나고 이 면하고 또 두 개 만나고 이런 경우는 아까 없었던 새로운 경우가 되니까 이것까지 추가를 하게 되면 모두 9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따져가지고 우리가 사각기둥 하나의 전개도를 살피는 것만 해도 굉장히 머리가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텐데, 자, 이런 모양들 중에 여기다 뭐 대각선을 그린다든지 여러 가지 표시를 해서 이 점하고 이 점 연결했을 때 겨냥도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이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 조금 이따 그런 문제 한 가지 풀어볼 텐데요. 따라서 그런 문제를 풀 수가 있으려면 전개도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 전개도를 다시 펼친 거잖아요. 다시 오므렸을 때 과연 이것이 삼각기둥이 되겠느냐, 사각기둥이 되겠느냐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평면에서의 관계가 공간에서 어떤 관계가 되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처음 어린이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개도를 가지고 직접 오려서 붙여서 이 모서리하고 지금은 변이지만 만나게 되면 입체에서는 모서리가 되겠죠.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 거기를 이어줘야지 이게 구부러진 형태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면 아이가 이제 시험장에 가서 그런 입체 그 전개도가 없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구체물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대표적인 문제 한 가지 풀어볼까요? 자, 이런 문제 있습니다. 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왼쪽 전개도에 선이 지나간 자리를 오른쪽 겨냥도에 알맞게 그려 넣으시오. 자, 이것은 전개도고 이쪽은 겨냥도인데 지금 겨냥도에는 선이 하나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전개도를 이렇게 그려서 기호 붙이는 것부터 해볼까요? 이렇게 됐고요. 자, 여기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여기까지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면이 있는데 이것이 밑면이 되겠죠? 그럼 이 밑면은 이제 겨냥도에서 어디에 해당되냐면 자, 요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문제 나와 있는 그 위치에다가 기호를 한번 이렇게 써보면 디귿, 리을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럼 우리가 아주 그냥 손쉽게 착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밑면에 위쪽에 있는 밑면에서 니은하고 리을이 지나가는 대각선이 그려져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니은하고 리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지금
지금 분명히 니은에서 리을로 갔기 때문에 니은하고 리을을 이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리을에서부터 어딘가에 대각선이 그려져 있는데 디귿 리을을 한 변으로 한 이런 사각형에서의 대각선이 되겠네요. 자, 그럼 디귿하고 리을이 만드는 사각형은 여기에 있고 리을로부터 대각선이 그려지니까 이렇게 생겼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는 시옷이라고 그랬으니까 아, 얘는 시옷이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리을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이 선분에는 이응이 있으니까 여기는 이응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이제 이응, 시옷이 이렇게 있고 이 밑면이 있는데 이제 이 밑면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이변하고 이렇게 꼬맸을 때 입체가 될 거니까 이 시옷이라고 하는 점 만나는 점은 다시 여기가 되겠죠. 이거 시옷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좀 쉬워집니다. 이응, 시옷이 됐어요. 이응, 시옷. 그 다음에 이쪽 계속 연결되는 것은 비읍. 이응하고 대각선 쪽에 비읍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기가 미음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미음, 비읍인데 우리가 이것을 접어서 입체도형을 만들려면 이변하고 이변이 만나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가 비읍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이쪽 변, 이쪽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에서 이렇게 두 번을 왔으면 이쪽이 얘랑 만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점은 시옷이고 나중에 이변하고 이변이 만나기 때문에 시옷하고 시옷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은 디귿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또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비읍, 시옷, 디귿하고 여기는 뭘까요? 여기까지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를 보면 리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리을하고 기역, 그렇다면 이쪽도 리을하고 기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하나 더 가면 니은이고 이쪽으로 하나 더 가면 니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면은 니은, 디귿, 시옷, 비읍이 만드는 그런 면이 되니까 여기에서 니은, 그 다음에 비읍, 그 다음에 어디겠죠? 시옷, 그 다음에 어디예요? 디귿. 자, 요 면이 되겠네요. 자, 이 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비읍을 연결하라 그랬으니까, 니은하고 시옷을 연결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그 전개도에 나와 있는 선을 겨냥도에다가 이렇게 옮겼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변하고 이변이 만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변하고 이변이 만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린이들한테 설명을 하실 때도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만약에 잘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면 직접 어떻게 만나는지 테이프를 붙이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이런 문제 풀 때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어렵다는 각기둥하고 각불에 대해서 각각의 요소들 알아보았고요. 구성 성분들, 그 다음에 지금 뭐 대표적인 문제, 전개도의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많은 내용은 강의 노트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것은 직접 만들어 봐야 돼요. 아이들이 6학년이라고 해서 지금 다 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5학년보다는 더 위지만 중학생보다는 어리잖아요. 이때 중학교에 가서 또 다시 나옵니다. 근데 지금 초등학교일 때 이것을 더 많이 만지게 해주시면 나중에 공간 감각, 우리가 만졌던 것이 손에서 머리로 가서 그냥 상상으로 풀 수가 있으니까 꼭 그런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